80살의 시어머니를 며느리들은 뒤에서 망할 노친네라 불렀습니다. 제 모든 것을 빼앗고 집에서 내쫓으려는 잔인한 계획까지 세웠죠. 하지만 그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잊혀졌던 남편의 유산 15억 원이 제 손에 들려 있었다는 것을요. 한 어머니의 위대한 홀로서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 이름은 이혜숙, 올해 79이에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이 낡은 양옥집에서 평생을 살았죠. 한때는 제법 큰 식당을 운영하며 꽤 잘 나갔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두 아들 내외와 함께 사는 늙은 어머니일 뿐이에요.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운 가족, 그 사랑하는 아이들이 나를 배신이라는 절벽 아래로 밀어넣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은 참 이상한 날이었어요. 아침만 해도 쨍쨍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더니 오후가 되자마자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창밖을 보고는 아차 싶었어요. 마당 빨랫줄에 아침부터 널어놓은 8식구의 빨래가 흠뻑 젖고 있었거든요. 저는 허둥지둥 마당으로 달려나갔어요. 거실에서는 두 아들 내외가 소파에 편안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큰아들 대현이는 요즘 인기라는 축구 경기에 푹 빠져 있었고 그 옆에 앉은 며느리 지원이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작은 아들 민준이와 임신 5개월 차인 둘째 며느리 수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들은 빗속에서 허둥대는 저를 슬쩍 쳐다보기만 할 뿐 누구 하나 일어설 생각을 안 했어요. 마치 거실 풍경의 일부가 된 낡은 가구처럼 이 모든 게 당연히 제 몫이라고 여기는 것 같았죠. 이 집이 예전에는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운 공기만 흐르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빨래가 어찌나 무거운지 서둘러 걷다가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어요. 비에 젖어 미끄러운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꽈당 넘어졌죠. 악! 소리도 못 내고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왼쪽 무릎이 시큰거리며 불에 댄 듯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저는 잠시 거실 쪽을 바라봤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네 사람은 여전히 텔레비전 화면에 코를 밟고 있었어요. 큰아들 대현이가 과자 봉지를 부스럭거리며 저를 향해 인상을 찌푸리는 게 얼핏 보였어요. 아마 제가 넘어진 소리가 축구 경기 관람을 방해한 모양이었죠. 나이 들어서 주책이야 하는 듯한 그 눈빛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저는 아픈 무릎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켜 절뚝거리며 남은 빨래를 걷었어요. 물을 잔뜩 먹은 빨래는 천근만근이었죠. 혼자 끙끙대며 젖은 빨래 더미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내 모습이 어찌나 처량하던지. 그날 밤 저는 끙끙 앓았어요. 비를 맞아서인지 온몸에 열이 펄펄 끓었고 넘어진 무릎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올라 바늘로 찌르는 듯 쑤셨죠. 밤새 잠을 설치고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어요. 아침이 되자 출근 준비를 마친 아이들이 하나둘씩 부엌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식탁은 텅 비어 있었죠. 제가 끙끙 앓는 소리를 들었을 법도 한데 누구 하나 제 방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결국 성미 급한 큰며느리 지원이가 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땀에 젖어 창백한 내 얼굴이나 퉁퉁 부은 다리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죠. 어머니,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아직 아침밥도 안 하시고 뭐 하세요? 늦잠 주무시는 거예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밤새 끔찍한 고통과 씨름했다는 말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그저 말없이 내 자식들을, 내 며느리들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아침밥을 제때 차려내야 하는 살아있는 가구 같은 존재일 뿐이었으니까요. 사실 이런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이 넓은 집에서 8식구의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건 온전히 제 몫이었어요. 두 며느리는 어찌나 약삭 빠른지 교묘하게 집안일을 피해갔죠. 마케팅 팀장인 큰며느리 지원이는 야망이 큰 여자예요. 항상 저보다 한 수 위에서 상황을 조종하려 들죠. 꼭 먼저 나서서 이렇게 물어요.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앓는 소리를 하죠. 아이고, 허리야. 작년에 다친 데가 또 도졌나 봐요. 사실 그 시간에는 남편 승진을 위해 어떻게 줄을 대야 할지 머리를 굴리느라 바쁘다는 걸 알지만 대놓고 아프다는 사람에게 일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남편인 대연이에게는 오빠도 참, 어머니 연세에 가만히 계시면 더 쑤신다고 하잖아. 운동 삼아 하시게도 나는 오빠 경력 관리에 집중해야지 하고 속삭이는 걸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럼 저는 괜찮다. 너는 들어가서 쉬어라 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죠. 프리랜서 디자이너인 작은아들 민준이와 결혼한 둘째 며느리 수진이는 또 달라요. 그의 무기는 지금 뱃속에 있는 5개월 된 아기죠. 수진이의 입버릇은 이거예요. 어머니, 저 임신 중이라 의사 선생님이 화학세제 같은 거 절대 만지면 안 된대요. 아기한테 안 좋다고 무거운 것도 들지 말라고 하셨고요. 어머니 손주한테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 어떤 시어머니가 일을 시키겠어요. 덕분에 지난 10년간 이 집에서 고무장갑을 낀 사람은 저 하나였는데 이제는 그 명분이 더 확실해진 셈이죠. 설거지는 물론이고 화장실 청소나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내놓는 일까지 전부 제 차지가 되었어요. 내 희생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었고 저는 점점 내 집에서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갔어요. 그 서러움과 굴욕감이 폭발한 건 바로 작년 추석이었어요. 모처럼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니 저는 정말 큰맘 먹고 명절상을 준비했어요. 며칠 전부터 연희동에 있는 사러가 쇼핑센터에 가서 좋은 재료만 골라 카트 가득장을 봤죠. 갈비찜에, 잡채에, 온갖 전이며 나물까지 며칠 밤낮으로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니 힘든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명절 당일 식사가 시작될 무렵 며느리들이 제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돈어른들을 집으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들의 부모님을 상석에 앉히고 제가 만든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것들만 골라 그분들 앞에 대령했죠. 저는 졸지에 손님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손님도 아니었죠. 며느리들은 제게 부엌구석에 작은 상을 차려주며 거기서 식사하고 방에 들어가 쉬라고 하더군요. 북적이는 거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식은 잡채를 꾸역꾸역 넘기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진정한 모욕은 식사가 끝난 후에 찾아왔어요. 며느리들은 설거지할 생각은커녕 남은 음식이며 손님들이 사온 과일 바구니, 심지어 제가 기력 보충하려고 큰맘 먹고 산 고급 홍삼 세트까지 야무지게 챙겨서 사돈들 손에 들려주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자 큰며느리 지원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죠. 어머니는 이렇게 정정하신데 이런 게 뭐 필요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요즘 기력이 많이 달리셔서요. 이거 드시고 힘내시라고요. 그들은 제 명절을 훔쳐서 자신들의 잔치를 벌인 것도 모자라 제 건강을 위해 마련한 것까지 대놓고 빼앗아 갔어요. 그건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었어요. 이 집에서 제 존재는 그만큼 하찮다는 말없는 축객령과도 같았죠. 제 손으로 지은 집에서 제 손으로 차린 음식 앞에서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 되어버렸어요. 추석날의 그 끔찍한 모욕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어요. 텅 빈 집안을 혼자 치우면서도 서늘한 부엌 구석에서 홀로 밥을 삼키면서도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하지만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더 깊은 배신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며칠 뒤였어요. 큰며느리 지원이가 평소와는 다르게 아주 살가운 얼굴로 저를 찾아왔어요. 제 손을 살며시 잡고는 배를 쓰다듬으며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죠. 어머니, 저 곧 태어날 우리 아기 생각하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기저귀값, 분유값, 요즘에 하나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가 소개해준 기가 막힌 투자처가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정보라며 지금 몇백만 원만 넣으면 월말에는 원금의 이자까지 두둑하게 붙어서 나온다고요. 그걸로 우리 손주 좋은 옷이라도 한 벌 더 사주고 싶다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작은 희망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 가족이 다시 따뜻해질 기회일지도 모른다고요.
제가 아이들을 좀 도와주면 이 서먹한 관계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어미의 마음이란 게 참 어리석죠.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통장을 꺼내 돈을 찾아다 지원이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래, 이걸로 잘해보거라. 우리 강아지 좋은 거 많이 사주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기쁘다. 내 노후를 위해 아껴두었던 돈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그저 손주 얼굴과 아들 내외의 웃는 모습만 아른거렸어요. 큰며느리의 투자 소동이 지나가자마자 이번에는 작은 며느리 수진이가 바통을 이어받았어요. 그 아이는 아침 저녁으로 제 앞에서 한숨을 푹푹 내쉬었죠. 어머니, 이제 정말 배가 무거워서 힘드네요. 곧 아기가 나올 텐데 아직 준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 친구들은 아기 침대도 유럽에서 직수입한 걸로 사주고 옷도 전부 오가닉으로 맞췄다던데 우리 아가는 복도 없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 아팠어요. 며칠을 그렇게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나니 저도 어쩔 도리가 없더군요. 결국 저는 제 돈으로 아기용품을 사주기로 하고 수진이를 데리고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수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가장 비싼 수입 유모차와 아기 침대를 고르고 신생아에게는 어울리지도 않는 명품 브랜드의 옷들을 쓸어 담았죠. 계산대에서 저는 제 신용카드를 꺼내 건넸어요. 수십만 원이 넘는 금액이 결제되고 수진이는 영수증과 카드를 받아들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지갑에 쏙 넣는 거예요. 그러고는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며 말했죠. 어머니, 짐이 너무 많아서요. 카드는 제가 잠시 가지고 있을게요. 집에 가서 바로 드릴게요. 저는 그때만 해도 그저 아이가 생각이 깊다고만 여겼어요. 그게 얼마나 치밀한 계획의 시작이었는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오랜만에 떠나는 친구들과의 속초 여행 준비로 정신이 없었어요. 10년도 더 된 친구들과의 약속이라 정말 손꼽아 기다렸거든요. 가족들, 특히 수진이는 어서 다녀오라며 등을 떠밀었죠. 어머니, 바람 좀 쐬고 오세요. 집안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에 저는 잠시나마 행복한 착각에 빠졌어요. 속초에서의 첫날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친구들과 속초 중앙시장을 구경하고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로 배를 채우고 따끈한 온천에 몸을 담그니 평생의 시름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행복은 아주 짧았어요. 그날 저녁 친구들과 숙소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데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광고 문자려니 하고 무시했는데 계속되는 진동의 화면을 확인한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롯데백화점 본점 1, 890, 영원 결제 완료. 코지마 안마의자 2, 500, 영원 결제 완료. 저는 분명 속초에 있는데 제 카드는 서울에서 미친 듯이 긁히고 있었어요. 고급 화장품 세트, 명품 옷,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정신을 차리고 보니 결제된 금액이 수백만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죠. 그제야 제 카드가 여전히 수진이의 지갑 속에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손이 벌벌 떨렸어요. 저는 급히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그 순간 즐거웠던 여행은 지옥으로 변했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양해도 구하지 못한 채 밤늦게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캄캄한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자정이 거의 다 되어 집에 도착하니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수진이는 편안한 자세로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군요. 제가 들어서는 걸 보고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어요. 저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가다듬고 물었어요. 수진아, 내 카드로 뭘 한 거니? 그 아이는 저를 흘끗 쳐다보더니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대답했어요. 카드요? 무슨 카드 말씀이세요, 어머니? 그 뻔뻔한 태도에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결제 문자로 가득한 화면을 그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수진이의 표정이 순간 돌변하더니 갑자기 비틀거리며
일어서는 척하다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배를 감싸주며 비명을 질렀죠. 악, 어머니, 왜 저를 미세요?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제가 언제 밀었다는 건지, 무슨 상황인지 파악조차 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수진이의 잠옷다리 사이로 시뻘건 피가 흘러나와 바닥을 적시는 게 보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건 미리 준비해둔 가짜 피였어요. 때마침 현관문이 열리며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작은 아들 민준이가 들어섰어요. 그 애의 눈에 비친 광경은 명확했겠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오는 임신한 아내, 그리고 그 옆에 멍하니 서 있는 어머니. 민준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내에게 달려가 부축하더니 저를 향해 악을 썼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 정말 내 엄마 맞아? 순식간에 저는 금융사기의 피해자에서 돈 때문에 며느리를 해치려 한 악독한 시어머니가 되어버렸어요. 제 아들의 증오에 찬 눈빛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 끔찍한 밤이 지나고 저는 집안의 죄인이 되었어요. 주말이 되자 아이들은 모두 외출 준비를 서둘렀죠. 큰아들 내외는 장모님이 갑자기 위독하시다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집을 나섰고, 작은아들 내외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워크숍이 있다고 했어요. 떠나기 직전 수진이는 제게 다가와 나지막이 속삭였죠. 어머니, 그날 일 때문에 아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의사 선생님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으랬는데 여행 경비라도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엄마나 다른 가족들이 알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그건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저는 돈을 쥐어줄 수밖에 없었죠. 모두가 떠난 집은 거대하고 텅 빈 동굴처럼 느껴졌어요. 적막함에 숨이 막혀 저는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거실 청소를 시작했죠. 소파 근처 테이블을 닦다가 실수로 수진이가 두고 간 태블릿 PC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화면에 금이 가면서 저절로 켜지더니 마지막으로 열려있던 가족단체 채팅방 화면이 나타났죠. 부산으로 출발. 이번 주말은 자유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메시지가 온 시간은 바로 어제였죠. 부산? 장모님이 아프고 회사 워크숍에 간다더니 불길한 예감에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위로 쓸어 올렸어요.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글자들은 제 심장을 산산조각 냈어요. 아, 진짜 그 망할 놓친내랑 같이 여행 갈 생각만 하면 벌써부터 피곤하다. 맞아. 잔소리는 또 얼마나 심하다고. 완전 노망났어. 망할 놓친내. 노망난 늙은이. 그게 바로 제가 내 자식들, 내 며느리들 뒤에서 불리는 이름이었어요.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졌죠. 저는 거의 실신할 지경으로 처음부터 모든 대화를 읽어내려갔어요. 그곳에는 부산 해운대 여행 계획, 저를 따돌리기 위한 치밀한 거짓말, 그리고 제게서 뜯어낸 투자금으로 흥청망청 놀 계획을 세우는 그들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가장 잔인했던 건 제가 돈을 건넨 직후에 올라온 메시지였죠. 미션 성공. 엄마 돈 줬다. 이걸로 부산 가서 플렉스하자.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투자를 빙자한 사기, 강요된 쇼핑, 도둑맞은 신용카드, 피로 물든 유산 연극, 그리고 오늘 아침의 거짓말까지. 모든 것이 저를 속이고 제 돈을 뜯어내기 위한 그들의 완벽한 시나리오였던 거예요. 저는 그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이용하고 버리면 그만인 낡고 귀찮은 물건에 불과했어요. 저는 텅 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제 평생의 사랑과 희생이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차가운 거실 바닥에 얼마나 주저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제 세상은 그 얄팍한 태블릿 PC 화면 속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으니까요. 사랑, 믿음,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내 가족이라는 세상이 말이에요. 다음 날 저녁, 아이들이 부산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명랑한 목소리들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어머니, 저희 왔어요. 양손에는 비싼 쇼핑백들이 잔뜩 들려 있었어요. 제 돈으로 산 것들이겠죠. 그들은 제게 다가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주말 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혼자 계셔서 적적하셨죠? 그 위선적인 얼굴들을 마주하고 있잔 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저 핏기 없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그날 이후 집안에는 아주 교묘하고 잔인한 게임이 시작됐어요. 사이트, 스타트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건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였더군요. CET 18 제 기억과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저를 스스로 무너지게 하려는 아주 악랄한 심리전이었죠. 시작은 큰며느리 지원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지원이가 호들갑을 떨며 달려왔어요. 어머니, 가스레인지 불 그냥 켜놓고 나오셨어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집안에 가스 냄새가 진동을 해요. 저는 분명히 불을 껐거든요. 하지만 지원이는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사이트, 스타트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잦으시네요. 나이 드시면 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건 좀 위험한데요. 사이트 16 그날 이후 저는 가스레인지를 잠글 때마다 몇 번이고 확인해야만 했어요. 그런데도 며칠 뒤에는 어김없이 어머니 또 불 안 잠그셨어요. 하는 타박이 날아왔죠. 작은 며느리 수진이도 지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제 물건들을 몰래 숨겨놓고는 제가 잃어버린 것처럼 만들었죠. 어머니, 안경 어디다 두셨어요? 한참 찾으시던데 어머니 지갑은요? 어제 소파 위에 두시는 걸 봤는데. 그리고는 항상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한마디 덧붙였어요. 어머니,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시겠어요. 저희가 없을 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그들의 말은 마치 독처럼 제 정신을 조금씩 좀먹어 들어왔어요. 저는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머리로는 알았어요. 태블릿 PC에서 본 그들의 진짜 얼굴이 생생했으니까요. 하지만 매일같이 반복되는 암시와 거짓말 속에서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사이트, 스타트, 내가 정말 늙어서 총기를 잃은 건가? 내 기억이 잘못된 건가? 시태 18. 그들은 제 모든 행동을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몰아갔고 저는 그들이 파놓은 의심의 늪에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진짜 목적이 드러난 것은 어느 날 밤이었어요. 늦은 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갔다가 소파에 앉아 소곤거리는 두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게 됐죠. 저는 저도 모르게 식탁 뒤 어둠 속에 몸을 숨겼어요. 이제 슬슬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어머니 80번째 생신도 얼마 안 남았잖아. 지원이의 목소리였어요. 언니 말이 맞아. 이번에 제대로 해야 해. 모든 친척들 다 모아놓고 아주 성대하게 수진이가 맞장구를 쳤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상황에 무슨 생일 파티란 말인가. 하지만 이어지는 그들의 대화는 제 남은 숨마저 먹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서울 시내에서 가장 좋은 한정식집을 빌리고 친척이란 친척은 모두 초대해서 제 80세 생일 잔치를 열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파티의 하이라이트로 저를 위한 효심 깊은 선물을 발표할 예정이었죠. 바로 경기도에 있다는 최고급 요양원 입소권이었어요. 그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저희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라고 연기할 계획이었어요. 스타트, 그렇게 하면 반대할 사람도 없을 거고 오히려 모두가 자신들을 대단한 효자, 효부라고 칭송할 거라고요. 사이트 31, 사이트, 스타트 그들은 사회적 평판이라는 무기로 저를 옴짝달싹 못하게 가두고 제 삶을 송두리째 빼앗으려는 참이었어요. 사이트 15.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음모는 훨씬 더 깊고 어두웠죠. 수진이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어요. 그래서 집은 언제쯤 팔 수 있을까? 어머니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바로 정리해야 하지 않아? 지원이가 계산적인 목소리로 답했죠. 당연하지. 요즘 연희동 이쪽 시세가 좋아서 잘 받으면
20억은 넘게 나올 거야. 그 돈이면 오빠 회사 빚도 갚고 우리도 강남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잖아. 이 낡아빠진 강북주택은 이제 지긋지긋해. 그 순간 제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 같았어요. 이 집은 남편과 평생을 바쳐 일군 우리의 보금자리였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 우리의 모든 추억이 깃든 곳. 그런데 그들은 그 집을 팔아 자신들의 빚을 갚고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갈 궁리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요양원에 버리고 제 삶의 터전까지 빼앗아서 말이죠. 저는 소리 없이 뒷걸음질 쳐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고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죠. 사랑, 믿음, 가족, 그리고 이제는 내 마지막 안식처인 집까지.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제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건가? 평생을 바친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끝없는 절망이 저를 삼키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잿더미가 된 제 마음 속에서 아주 희미한 불씨 하나가 살아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것은 아주 오래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제 손을 잡고 남겼던 목소리였어요. 혜수가, 내가 당신을 위해 마지막 울타리 하나는 만들어 두고 가오. 아주 튼튼한 울타리니. 혹시라도 아이들이 당신을 힘들게 하면 그때 열어보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자신을 잃으면 안 돼요. 그때는 그저 임종을 앞둔 남편의 애틋한 당부련이 생각했죠.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오늘 밤, 그 목소리는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길을 비추는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어요. 마지막 울타리라니, 그게 대체 뭘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장롱 가장 깊숙한 곳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곳에는 남편의 유품이 담긴 낡은 오동나무 상자가 있었거든요. 잿더미가 된 마음속에서 피어난 희미한 불씨, 남편의 마지막 목소리가 제 귓가를 맴돌았어요. 저는 홀린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삐걱거리는 낡은 장롱문을 열었죠. 장롱 가장 깊숙한 곳, 남편의 낡은 양복과 빛바랜 사진들, 뒤편에 먼지 쌓인 오동나무 상자가 있었어요. 수십 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남편의 유품이 담긴 상자였죠. 떨리는 손으로 뻑뻑한 자물쇠를 열자 오래된 나무와 조명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상자 안에는 남편의 낡은 만년필, 빛바랜 흑백 사진 몇 장, 그리고 제가 쓴 낡은 연애 편지들이 들어있었죠. 그 아래 비단 보자기에 고이 쌓인 무언가가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어보니 누렇게 변색된 낡은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한자가 빼곡히 적힌 오래된 등기 관리증이었죠. 그 종이를 손에 쥐는 순간 남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제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울려 퍼졌어요. 혜수가, 이것이 내가 당신을 위해 남기는 마지막 울타리요. 세상 인심이 흉흉하고 자식이라도 언제 변할지 모르는 법이니 혹시라도 내가 없어서 당신이 서러운 일을 당하면 이 울타리가 당신을 지켜줄 거요. 그 종이 한 장이 어찌나 무겁게 느껴지던지.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먼저 떠난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사랑이자 이 잔인한 세상에 맞설 유일한 무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생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몸이 영 좋지 않아서 병원에 좀 다녀와야겠다. 제 말에 며느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죠. 아마 제 건강이 더 나빠졌다고 자신들의 요양원 계획에 더 힘이 실릴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며 강남구청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너무나 낯설었죠.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허허벌판에 배추밭만 가득했던 강남이 이제는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 숲으로 변해 있었어요. 모든 것이 변했는데 저만 홀로 낡은 시간 속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았죠. 구청 민원실은 젊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렸어요. 마침내 제 차례가 되어 젊은 공무원 앞에 섰을 때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등기 권리증을 내밀었어요. 직원은 무심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고는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자판을 두드릴 때마다 제 심장은 쿵쿵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죠. 잠시 후 모니터를 들여다보던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다시 한번 쳐다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죠. 어르신, 이 땅 이해숙님 명의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알고 계셨어요? 저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현재 공시지가만 15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가 곧 대규모 상업지구로 개발될 예정이라 실제 가치는 훨씬 더 높을 겁니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어요. 제 귀에는 15억 원이라는 말만 맴돌았죠. 15억. 평생 만져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대한 돈. 그것이 온전히 제 것이라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낸 것에 대한 보상, 그리고 먼저 떠난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담긴 뜨거운 전율이었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구청을 나온 저는 집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였어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니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더 이상 슬퍼하고만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정신을 차려야 했죠.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평소에는 전화나 받고 문자나 확인하는 용도로만 썼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죠. 저는 돋보기를 꺼내 쓰고 서툰 손가락으로 검색창에 부동산 명의 법률이라고 입력했어요. 수많은 정보들이 화면에 쏟아져 나왔죠. 한참을 그렇게 법률 정보를 읽어내려가다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예전에 식당을 할 때 인연을 맺었던 아주 정직하고 믿음직했던 은행 지점장님이었죠. 저는 수소문 끝에 그의 연락처를 찾아내 전화를 걸었어요. 제 사정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자 그는 흔쾌히 모든 자산 증명 서류를 준비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식당 단골 손님이었던 입이 무겁고 손이 야무졌던 열쇠 수리공 아저씨가 생각났어요. 그에게도 전화를 걸어 제 생일날 저녁 우리 집의 모든 자물쇠를 누구도 열 수 없는 최신 디지털 도어록으로 교체해달라고 부탁했죠. 두 사람 모두 제 부탁을 군말 없이 들어주었어요. 제가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가 이제 저를 지켜줄 또 다른 울타리가 되어주는 순간이었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어제의 그 무력한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제 안에는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결의로 가득 찬 잠자던 거인이 깨어나고 있었죠. 아이들은 제게 병원에는 잘 다녀왔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주 태연하게 의사가 잠시 쉬라고 하더라는 말로 둘러댔죠. 그리고는 곧 다가올 제 생일 파티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인 것처럼 눈물까지 글썽이며 아이들의 손을 잡았어요.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엄마를 생각해 주는데 내가 정말 복이 많구나.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 제 완벽한 연기에 아이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는 눈치였어요.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안도와 만족의 미소를 보며 저는 속으로 조용히 칼날을 갈았어요. 그래, 마음껏 웃어둬라. 너희들의 그 웃음이 곧 절망의 비명으로 바뀌게 될 테니.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심판의 날뿐이었어요. 드디어 심판의 날이 밝았어요. 제 80번째 생일날이었죠. 아이들은 아침부터 부산을 떨며 제게 가장 고운 한복을 입혀주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가식적인 설렘과 흥분이 가득했죠. 제 마지막 날을 축하하기 위한 가면무도회의 서막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우리는 서울 시내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한정식 식당의 거대한 연회실에 도착했어요. 온갖 친척들이 다 모여 있었죠. 모두들 제게 다가와 만수무강을 기원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저를 향한 동정심과
아이들을 향한 부러움이 교차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연애의 가장 상석에 마치 여왕처럼 앉아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어요. 이 모든 것이 곧 무너져 내릴 거대한 모래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드디어 연극의 막이 올랐어요. 큰아들 대현이가 마이크를 잡고 단상 위로 올라갔죠. 그의 얼굴은 슬픔과 효심으로 가득 찬 듯 보였고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떨렸어요. 오늘 저희 형제는 어머님께 마지막 효도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평생을 저희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사랑에 보답할 차례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연회장 대형 스크린의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푸른 잔디밭과 최고급 시설을 자랑하는 마치 5성급 호텔 같은 요양원의 홍보 영상이었죠. 영상이 끝나자 이번에는 작은 아들 민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마이크를 이어받았어요. 어머님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저희는 오랜 고심 끝에 대한민국 최고의 실버타운을 어머님께 선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곳에서 어머님은 친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며 24시간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겁니다. 저희의 이 깊은 뜻을 부디 헤아려 주십시오. 두 아들의 눈물겨운 연설이 끝나자 연회장은 감동의 물결로 술렁였어요. 친척들은 눈물을 닦으며 어쩜 저렇게 효심이 깊을까. 해숙이는 정말 자식 농사 잘 지었네 하며 칭찬을 쏟아냈죠. 저는 그들의 위선을 그 완벽하게 짜인 각본을 묵묵히 지켜보았어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으려는 자들의 잔치에서 저는 가장 비참한 구경꾼이었죠. 이제 제 차례였어요. 저는 민준이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이크를 잡은 제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죠. 저는 저를 바라보는 모든 얼굴들을, 특히 제 아들 내외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그리고는 제 인생 최고의 연기를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건 감동의 눈물이 아닌 분노와 결의에 찬 눈물이었죠. 얘들아, 고맙다. 이 늙은 어미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다니. 나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다. 제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심하게 떨렸어요. 아이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확신하는 듯 안도와 만족의 미소를 지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 한복 저고리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어요. 저는 눈물을 닦는 척하며 화면을 슬쩍 확인했죠. 작업 완료. 제가 기다리던 세 글자였어요. 심판의 시간이 왔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저는 갑자기 현기증이 나는 척하며 이마를 짚었어요. 아이고, 나이가 드니 이 좋은 것도 기운에 부치는구나. 너희들은 남아서 손님들 잘 대접하고 오너라. 나는 먼저 들어가서 좀 쉬어야겠다. 제 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들은 제가 빨리 자리를 비켜주기를 기다렸다는 듯 서둘러 택시를 잡아주었죠. 택시에 오르기 직전 큰며느리 지원이가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어머니 푹 쉬세요. 내일 저희가 짐 정리하러 갈게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달콤하고 잔인하게 들리던지. 택시 창밖으로 멀어지는 식당을 보며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저 안에서는 지금쯤 자신들의 성공을 자축하며 축배를 들고 있겠죠. 마음껏 즐기거라. 너희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그리고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 몇 시간 후 술에 거나하게 취한 아이들이 요란한 웃음소리와 함께 집 앞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웃음소리는 곧 당황스러운 정적으로 바뀌었죠. 낡은 열쇠로는 새로 바뀐 현관문을 열 수 없었거든요. 그들은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누르고 문을 쾅쾅 두드리며 제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엄마, 문 좀 열어보세요. 왜 자물쇠를 바꿨어요? 잠시 후 현관문 옆에 설치된 인터폰 화면이 환하게 켜졌어요. 화면에 나타난 제 얼굴을 보고 아이들은 순간 말을 잃었죠. 그곳에는 더 이상 그들이 알던 유약하고 순종적인 늙은 어머니는 없었어요. 차갑고 위험 있는 낯선 여인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이제야 왔니?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문 여세요. 대연이가 소리쳤죠.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내 집 문을 내가 열고 닫겠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니? 그러고는 그들의 죄를 하나씩 읊기 시작했죠. 부산 여행은 즐거웠고 내 돈으로 산 안마의자는 시원하더냐. 수진아, 내 뱃속의 아가는 괜찮고? 그날 흘린 피는 진짜 피였니?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들의 얼굴에 꽂혔어요. 술기운에 벌겋던 얼굴들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갔죠.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비밀이 탄로났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품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은행에서 준비해준 아주 깨끗하고 반듯한 서류였죠. 사실 오늘 이 어미는 너희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단다. 너희가 그토록 팔고 싶어 하던 이 집과 그리고 너희가 존재조차 몰랐던 너희 아버지가 내게 남겨준 강남 땅을 말이다. 강남 땅이라는 말에 넋이 나갔던 아이들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어요. 작은 며느리 수진이가 다급하게 외쳤죠. 강남 땅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서류를 인터폰 카메라 가장 가까이에 들이밀었어요. 바로 이것이다. 너희가 평생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돈이지. 정확히 15억 원. 너희가 내다 버리려던 이 늙은 어미의 값이란다. 이제 잘 보이니? 그 순간 그들의 얼굴은 탐욕과 후회,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흉측하게 일그러졌어요. 그들은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어줄 가치를 느끼지 못했어요. 저는 차갑게 인터폰의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꺼지자 밖에서는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그들의 절규와 함께 굳게 닫힌 철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제게는 그 어떤 음악보다 감미로운 자장가처럼 들렸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어요. 밖에서는 새벽까지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제게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저는 푹신한 소파에 기대 앉아 먼지만 쌓여가던 책 한 권을 꺼내 들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저만을 위한 시간을 보냈죠. 그 고요함이 얼마나 달콤하던지. 그 후 일주일 동안 제 휴대폰은 불이 났어요. 수백 통의 전화와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죠. 진심인지 연기인지 모를 사과와 후회가 담긴 글자들이었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깨져버린 신뢰는 다시 붙일 수 없는 법이니까요.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아이들에게 한 달 안에 집안의 모든 짐을 빼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리고 평생을 바친 이 집과 남편이 남긴 강남의 땅을 모두 부동산에 내놓았죠. 법적인 통보를 받은 아이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다시 집으로 찾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인터폰 화면 너머로 보이는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아들 대연이의 얼굴을 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한 짓이 미안한 게 아니야. 나에게 들켰다는 사실이 분하고 억울한 거지. 이제 각자 인생 알아서들 살아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우리 사이에 남은 마지막 끈을 잘라냈어요. 모든 것을 정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평생을 산 연희동 집과 강남 땅을 처분한 돈으로 서울 근교 분당에 있는 한 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했죠. 제 새로운 보금자리는 예전 집처럼 크고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공원이 내다보이는 아담하고 햇살이 잘 드는 예쁜 집이었죠.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 취향대로 집을 꾸몄어요. 부드러운 파스텔 톤의 벽지를 바르고 거실에는 푹신한 소파를, 창가에는 싱그러운 화초들을 놓았죠. 온전히 저만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새로운 삶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저는 실버타운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에 등록해 평생 배우고 싶었던 그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하얀 캔버스를 제 색깔로 채워나가는 일이 어찌나 즐겁던지 영어 회화 수업에도 나가고 왈츠 스텝을 배우며 춤을 추기도 했죠.
내가 80살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매일이 설렜어요. 그곳에서 저는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다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멋진 여성들이었죠. 그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저를 용감한 혜숙 씨라고 불러주었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아내가 아닌 이혜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6달이 흘렀을까요? 아름다운 가을날 오후, 새로 꾸민 작은 정원에서 국화꽃을 돌보고 있는데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낯익은 큰아들 대연이의 글씨였죠. 어머니께 이 글을 읽어주실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써야만 했습니다. 지난 6개월 단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돈과 집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어머니의 사랑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지원이는 저와 이혼했습니다. 제 어미를 배신한 놈은 누구든 배신할 수 있는 놈이라며 떠나더군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불효자식 대연 올림. 저는 편지를 다 읽고 아무런 표정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눈물도 분노도 솟아나지 않았죠. 거실에 있는 벽난로에 다가가 편지를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어요. 종이가 천천히 타들어가며 재로 변하는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죠. 그래, 어떤 잘못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법이다. 그리고 그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받아야 할 벌이다. 제 마음속에서 아이들에 대한 증오는 이미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용서가 아닌 완전한 평온이었죠. 1년 후 저는 친구들과 함께 작은 미술 전시회를 열었어요. 제 첫 전시회였죠. 제 그림 앞에 서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데 저 멀리 복도 끝에 서 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자우처해진 얼굴, 희끗희끗해진 머리, 작은 아들 민준이었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제 그림을, 아마도 그 그림 속에 담긴 제 삶을 보고 있었죠.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무언가 결심한 듯 제게 다가오려 했어요. 저는 그에게서 등을 돌렸어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건 분노나 미움이 아니었어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완벽한 무관심이었죠. 그들은 이제 제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스쳐 지나가는 타인일 뿐이었으니까요. 옆에 있던 친구가 제게 물었어요. 혜숙 씨, 아시는 분이에요? 아드님 같기도 한데. 저는 그 친구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아니요, 저는 자식이 없어요. 제게는 오직 제 새로운 삶만 있을 뿐이에요. 제 이야기는 한 장의 사진으로 마무리돼요. 80살의 화가 이혜숙이 자신의 첫 번째로 팔린 작품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죠. 그림의 제목은 새봄이에요. 길고 혹독했던 겨울을 지나 마침내 제 힘으로 피워낸 인생의 첫 번째 봄날을 담은 그림이죠. 배신이라는 폐허 속에서 저는 더 이상 희생하는 어머니가 아닌 독립적이고 위험 있는 한 사람, 이혜숙으로 다시 태어났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 제 집에는 언제나 따스한 봄날의 햇살만이 가득해요. 이혜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진정한 존엄성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이 지키는 것이고 잃어버린 나를 되찾는데 결코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야 비로소 가장 찬란한 자신의 인생을 시작할 용기가 생기는 법이랍니다.